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5. 윤리편. 시작하겠습니다. 군말. 군말이 말 그대로 군말이 되었습니다. 쓸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쓸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개념에서 윤리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며 타인에 대해, 윤리에 대해, 그리고 정의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개인적인 이유이겠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곳에 상황마다 윤리라는 자체가 딱 부러지게 옳은 것이 판에 박듯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해 생각한다지만 결국 나 자신도 타인에게는 또한 타인이 됩니다. 어렵지만 윤리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 자신이 어떻게 윤리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 마지막 장에 나오는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실험을 읽으며 최소한의 윤리를 건집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5. 윤리편. 지은이 채사장. 대서양을 지나던 거대한 배가 침몰했다. 승객들 중 10여 명이 구명보트에 올랐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시간이 가면서 점차 배가 가라앉는 것이다. 정원은 10명인데 탑승객은 11명인 상황. 당신은 이 배에 타고 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B. 더 늦기 전에 희생시킬 한 명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있다가는 다 같이 죽는 건데 한 명의 목숨보다는 전체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윤리적이겠지요. A. 아니,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윤리적이라는 거요?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건 명백히 살인행위이고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B에 동의했고 제비 뽑기를 하기로 했다. 가장 짧은 줄을 뽑은 사람이 바다에 뛰어내리기로 한 것이다. 가장 짧은 줄은 B가 뽑았다. 모든 사람들이 B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이때 또 A가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나섰다. 옆에 있던 C가 차라리 시끄러운 A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했다. 우리는 A의 입장을 의무론, B와 C의 입장을 목적론이라고 한다. 윤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윤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는 도덕이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말처럼 쓴다. 다만 어감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도덕은 실천적인 느낌이 강하고 윤리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의하고 암묵적으로 준수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도덕이라고 하고 그런 규범과 규칙이 정당한지를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을 윤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러보고 있는 여행지의 이름이 도덕이 아닌 윤리인 것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착한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윤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당위적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정도가 된다. 그럼 당위적 명제란 무엇인가? 무한하게 많은 명제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어떤 명제들은 수러가 무엇이다 라고 끝난다. 반면 다른 명제들은 수러가 무엇이어야 한다 라고 끝난다. 수러의 상태에 따라 명제가 둘로 나뉘는 것이다. 앞의 문장을 사실명제라고 하고 뒤의 문장을 당위명제라고 한다. 학문마다 탐구하는 명제가 다르다. 사실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과학이고 당위명제를 탐구하는 학문은 윤리학이다. 사실명제는
항상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반면 당위 명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사과는 맛있다라는 명제는 직접 먹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과는 맛있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도대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할 수가 없다.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는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이 둘은 각각의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가 도출되거나 반대로 당위 명제에서 사실 명제가 도출되는 일은 없다. 그런데 가끔 사실 명제와 당위 명제를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쉽게 오류에 빠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자유주의가 세계적 대세이므로 우리도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대세다. 2.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2는 주장이고 1은 근거다. 타당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는 1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음 사례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므로 나도 거짓말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앞의 문장과 형식이 동일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장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윤리적 판단은 실제 세계가 어떠한지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침몰하는 배 사례에서 A씨의 주장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 그는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B에게 이렇게 말한다. 윤리라는 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켜질 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갖는 거요. A의 말이 고지식해 보이고 답답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윤리의 대상이 당위 명제에 국한되고 또 이 당위 명제가 현실을 기술하는 사실 명제와 무관하다고 할 때 그의 말은 윤리의 속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에 불편함을 느끼는 B와 같은 사람도 있다. 만약 윤리가 현실과는 무관한 당위 명제들의 집합이라면 도대체 그런 윤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비현실적 판단은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쓸모도 없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윤리의 양대 산맥인 의무론과 목적론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윤리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이를 기반으로 A와 B의 두 입장을 이론적으로 구분하고 비교해 볼 차례다. 윤리라는 전체 분야를 딱 반으로 나눈다면 반은 의무론, 나머지 반은 목적론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의무론은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준수하는 행위가 윤리라고 보고 목적론은 다수의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윤리라고 본다. 의무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종교인이다. 그들은 이미 주어진 도덕적 명령으로서 신의 말씀을 규범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이를 준수하며 살아간다. 반면 목적론적 윤리관의 모습은 안중근 의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같은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총을 쏜 것이다. 이는 좋은 결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목적론적 윤리관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과 목적론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지금 현재에 서 있다. 당신은 우선 과거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의무를 고려해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은 의무론적 태도가 된다. 다음으로 미래에 발생할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목적론적 태도가 된다. 결과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을 결과주의라고 부르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무론을 비결과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적인
신자유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적론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나와 집단의 미래에 이익이 될 것인가를 고려해서 행동한다.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판단의 몫은 당신에게 있다. 지금부터는 의무론과 목적론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한 발 더 들어가 보려 한다. 의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칸트다. 칸트는 18세기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독일에서 활동했다. 세 편의 책으로 유명해졌는데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 그것이다. 이 비판에서의 비판은 무엇인가를 비난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계를 밝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의무론적 윤리설은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의 핵심적 논지가 된다. 칸트는 도덕 법칙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상을 마주하며 상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철학 담론 속에서 절대적 도덕 법칙을 찾아 세우려 노력했다.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도덕 법칙을 찾는 건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상황에 따라 모든 일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대적 도덕 법칙의 존재가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칸트가 제시한 것은 정언 명법이었다. 이것은 누구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칸트가 제안했다. 실제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이 말을 쉽게 바꿔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려는 일이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해라 정도가 되겠다. 단순화하면 정언 명법이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누구나 따라야만 하는 도덕 법칙을 찾아내는 계산기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언 명법 기계에 내가 하려는 행위 X를 넣어본다. 그러면 계산을 거쳐서 이 행위 X가 보편적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해 준다. 이 계산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내가 하려는 특정 행위 X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한다고 가정해보는 것이다. 만약 그래도 사회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보편적 도덕성을 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위 X를 거짓말하는 행위라고 해보자. 그리고 정언명법대로 생각해보자.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거짓말을 하는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회는 서로의 신뢰와 연대가 무너져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다른 것도 넣어보자. 행위 X에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넣어보자. 만약 모든 사회 구성원이 쓰레기를 줍는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별한 문제 없이 청결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모두가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매우 괜찮은 방법이다. 정언 명법을 토대로 칸트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 법칙과 의무를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가 실제함을 알게 되었다. 목적론적 윤리설을 대표하는 입장은 공리주의다. 공리주의의 모토는 너무도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이 말은 공리주의의 핵심 논점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한마디로 윤리적인 것이란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공리주의의 장점은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데 있다. 공리주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인물은 벤담이다.
그는 1789년에 출간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도덕과 법이 따라야 하는 원리로 공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서 벤담은 모든 행위의 시비는 그것이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침모라는 배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10명의 승객은 지금 말 많은 A를 바다에 던지려 하고 있다. 이때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벤담이 주장했다. 일단 A를 던지는 행위가 윤리적인지 판단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11명이 차례로 A를 던지는 행위에 대한 자신의 행복 정도를 측정했다. 점수는 한 사람당 1점씩이다. 여기서는 다수의 원리를 따졌을 뿐 각각의 행복의 농도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 행복하지 않아야 A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는다. 결과는 A는 던져져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하다. A를 배 밖으로 던지는 것을 윤리적이라 말하기는 사실 꺼림칙하다. 만약 이렇게 단순하게 쾌락의 합산만으로 윤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회 파트에서 다루었던 전체주의도 윤리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야말로 소수의 권리와 무관하게 다수의 이익만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이런 논리라면 사회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만 있다면 노예제도나 여성차별 역시 윤리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처럼 벤담식의 공리주의는 단순하고 명쾌하다는 큰 이점을 갖는 반면 윤리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설명인 듯해서 윤리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다. 이렇게 단순 무식한 공리주의를 세련되게 만들어준 인물이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통해 쾌락과 행복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쾌락과 행복은 단순 합산으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밀은 자신을 져서 공리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다시 예로 돌아가자. 벤담의 주장에 따라 A를 배 밖으로 던지려는 찰나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밀이 사람들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A를 던지는 행위에 대한 행복지수를 재측정해보자고 제안했다. 첫 번째 승객은 플러스 9만큼 행복했고 두 번째는 플러스 7만큼, 세 번째는 플러스 2만큼,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평가한 후 마지막으로 바다에 던져질 운명인 A의 행복지수를 측정했다. A는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마이너스 2만만큼의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두를 합산하면 아무리 다수가 만족한다고 해도 소수의 희생자가 느끼는 고통이 질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결과는 0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A를 배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A의 질적 고통을 넘어서지 못하기에 결과적으로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밀은 쾌락과 행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평등 등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와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제 윤리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이해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문제에 적용해 볼 차례다. 앞서 다루었던 역사, 경제, 정치, 사회의 담론들을 윤리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 만약 당신이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고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충분한 역량을 갖춘 존경받는 최고 권력자라면 당신은 사회를 어떻게 바꿔가겠는가? 우리 논의를 잘 따라온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모시킬 열쇠가 세금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일은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윤리적인 절대 권력자라고 할 때 당신은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을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지금부터는 각각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의무론, 목적론과 연결해 생각해 보려 한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빈부격차다. 2017년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1위가 1695채, 2위가 700채, 3위가 605채 소유했다. 다주택자 중에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한국인의 절반은 자기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에 비해 소수의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정당하게 번 돈으로 구매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택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동시에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까닭에 소수의 과도한 독점이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수에 의한 주택 점유가 개인의 일탈이나 부도덕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 과도한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우리는 빈부격차의 정도만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니 주택 소유에서의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다음으로 임금 소득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보자. 2018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1위는 230억, 2위는 103억, 3위는 98억 정도다. 이외에 주식 소유에 따른 배당금 수령액을 기준을 하면 1위는 4,700억, 2위는 1,400억, 3위는 930억 정도다. 또한 소득이 아닌 재산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반면 개별 임원의 보수가 처음 공시되었던 해에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선인과 악인에 의한 문제가 아니다.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 뿐이다. 그리고 만약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복지를 확대할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피할 수 없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매우 윤리적이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권력자라면 당신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는가? 어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는 부당하므로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다른 이들은 자유시장에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부를 얻었다면 그러한 분은 부당하지 않으며 사회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차라리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세금 징수가 더 비윤리적이라고 말이다. 지금부터는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했던 두 인물인 하이에크와 롤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을 의무론과 목적론의 입장에서 평가해보자. 우선 하이에크는 20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로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아버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하이에크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했다. 지식이나 기술이 각기 다른 게임의 참가자들이 정당한 규칙 아래서 경쟁하고 그럼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생겼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그의 기본 전제였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게임이 공정했는지 혹시나 게임 참가자 중 누군가를 속인 사람은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견해는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나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무론적 윤리설에 가깝다. 이에 따르면 사회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게임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그렇기에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며 세금을 늘리는 행위는 어불성설이 된다. 이와 대비되는 롤스의 생각을 들어보자. 하이에크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활동한 철학자로 대표 저서로 정의론이 있다. 롤스는 세금을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재분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위해 하나의 사유 실험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원초적 입장이라고 이름 붙였다. XYZC는 지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 3명 중에 한 명은 빌 게이츠이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증산층이며 마지막 한 명은 노숙자다. XYZC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셋 중에 한 명일 것임을 알고 있다. 기억이 돌아오기 전에 롤스가 이들에게 묻는다. 이제 2가지 중에 하나의 분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세금을 높이고 복지도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롤스에 따르면 3명 모두 2번째 분배 방식인 세금 인상과 복지 확대에 동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노숙자일 것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빌 게이츠여서 얻는 이익보다 자신이 노숙자일 때 처할 어려움에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이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 실험은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최소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롤스의 생각은 개인의 절대적 권리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과적으로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윤리설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롭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개인이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재분배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만은 꼭 해보아요. 슬쩍슬쩍 지나갔던 문장이 떠오릅니다. 영화 제목에서 있었던 듯도 하고 책 제목이었던 듯도 합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제목으로 된 내용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제목이 떠오른 것은 어려서는 모든 것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것과 나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삶을 살아가며 점점 그 기준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기본이 조금 더 탄탄하다면 그만큼 기준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제목이라 떠올랐을 겁니다. 평소에 책 많이 읽고 많이 사유해 보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